방금 소개받은 신우철입니다. 저들은 이렇게 지조 발표를 하시라고 한 것은 제가 현장에서 현장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과거에 수사 분야에 지도 연구 분야에 또 종사를 했고 그러면서 마무리는 지방행정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들은 이렇게 기조 발표를 해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항시 우리 수사인들은 한 식구라고 생각하는 수사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에 우리 수산물의 소비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품목은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고 소비도 안 되고 가격도 떨어지는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 있는 자리가 꽉 차게 이렇게 참석해 주신 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수산물 생산량이 연간 약 323만 톤 정도고 그 중에 양식 생산량이 147만 톤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 수산인들은 이 정도 전체의 그 생산량의 흐름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에 제가 진도 부군수로 있을 때 서울의 그 전라남도의 경제부시장을 하셨던 이상면 부의장님께서 크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당장 서울에 좀 올라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뭔가 좀 검토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황당했던 것은 정말로 의학계에서는 치매 치료제를 개발했다니까 이건 상당히 쾌거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시장 조사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매출액 6조 1인당 치료 비용 1억에서 3억 연간 원료 소비량 250만 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가지는 정말로 제가 보더라도 대단한 사업계획 썼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지금 여기서 147만 톤이 양식 생산물이라고 하는데 그 한 가지 원료 소요량이 얼마냐? 250만 톤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황당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이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연간 해조류 생산량이 얼마나 보십니까? 그렇게 그러고 없더라고요. 모르는데 널려 있는 것이 바다니까 이 많은 바다에다가 시설하면 250만 톤 정도야 충분히 생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조류 생산량이 연간 약 80만 톤 정도이고 그 중에 한 품목이라면 다시마 예를 들어주면 약 28만 톤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더 이상 얘기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치료제를 개발했더라도 원료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수산물 생산량, 양식 생산량, 그 중에 해조류 생산량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웠고 지금은 제로 상태에서 다시 출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생산량의 흐름은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생산량은 나름대로 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약 1억 6,8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양식 생산량이 7,856만 톤, 어획량이 8,95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계 생산 1위국인 중국의 경우가 약 6,313만 톤 정도 되고 그 중에 4,746만 톤이 양식 생산량이고 나머지는 1,500
67만 톤이 어획 생산이 한다. 그 중에 양식 동향을 보면은 중국이 1위라고 그랬는데 이게 전체 7,856만 톤의 무려 60.4%를 중국이 생산해내고 있다. 그 중에 명색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수산 양식 분야에는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고 하는데 불과 1.1%로서 그래도 순위는 세계 4위 정도 순위다. 이게 147만 톤 정도가 지금 이런 수치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성용 의원님 그 미래학자들의 전망을 윌리엄 하랄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인사 말씀에서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미래학자들의 수산 전망을 세 분의 걸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21세기 미래의 10대 주요 산업을 중에 수산, 양식 등의 해양 산업을 들었다. 그래서 결국에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양식 산업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피터 드러커는 이제 세계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수산물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인터넷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산 양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런 또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주성영 의원님 말씀하신 윌리엄 하럴 교수는 2009년도에 스마트폰이 유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고 2011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2014년에 우주 여행을 갈 것이고 2018년이면 수산 양식이 세계적인 주력 산업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이런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소비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식량 동안을 보면은 현재 이제 2011년도 12월 말 현재 70억 인구가 이제 돌파를 했고요. 지금 약 71억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8억에 가까운 인구가 기아 인구다. 그런데 21세기 중반에 가면 세계 인구를 100억으로 보는데 그 중에 12억에 가까운 인구가 굶주림에 허덕이는 기아 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계 식량 개발을 보면 이제 육지에서 곡물 증산은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결국에 바다에서 식량 공급의 필요성을 느끼나 역시 잡는 업에도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양식업을 통한 식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식품으로 최근에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서 그 수산물의 선호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또 해제를 위해서 식품과 화장품, 어류에서 유아용 분말과 과자를 만들고 빵을 만들고 또 갑각류에서 인공뼈를 만들고 또 미용 재료와 더불어서 친환경 비료를 만들어내는 등의 이렇게 기능성 소재로서도 다양하게 쓰고 있다. 또 지충이에서 지충이가 아스피린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 아까 감태에서 치매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뜸국에서 당뇨 합병증에 특이한 약품을 개발했는데 이것도 지금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저기서 당뇨 합병증에 아주 특이한 의약품을 개발해놓고 그게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근데 연간 소요량이 얼마냐? 5,000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실정 보면 5kg 구하기도 힘든 게 어떤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 생각은 그게 지금 그분이 어렸을 때는 뜸부기가 바다에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하니까 충분히 5,000톤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뜸부기에서 당뇨 합병증을 개발해요. 그런데 지금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시 원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계조로는 미세조를 통해서 천연에너지 원료로서 또 수산물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산물 부족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회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피시플레이션하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그래서 2015년에 가면은 약 1천만 톤 정도의 수산물이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국의 소비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일본이 최근에 와서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자국민들도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걸 기피하고 결국에 유럽산이나 특히 노르웨이산을 중심으로 한 유럽산이나 한국산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도 역시 그 원전 사고 이후에 이제 일본산을 기피하고 한국산을 선호하고 있는 그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지금 수산물에 대한 그 방사능에 대한 공포로 굉장히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어서 이제 원산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소비자들한테 뚜렷하다. 근데 단지 하나 이렇게 해서 식문화의 변화가 좀 바뀔까 하고 염려를 했는데 그런 것은 다양하고 해산물 이주의 종전의 식문화가 오래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서 아직 큰 변화는 일으키지 않고 있다. 다음에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제가 양식장을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가봤습니다만 이게 지금 약품을 풀어놓고 이렇게 약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옆에는 뭐가 있냐? 배에다 선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적하기 전에 이렇게 약품을 약욕을 시켜서 바로 선적이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는 사료들조차가 전부 다 이렇게 부패 직전에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위생적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중국 사람도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의 고소득층의 경우는 역시 그 폐식용유 파동 이후에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이제 그 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어서 특히 그 상해 까르푸에서는 유기농으로 재배된 과일이나 채소 등에 대해서는 아주 비싼 값을 주고라도 사 먹는다. 특히 후지산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만 한 개가 2만 원에 가도 이것은 불티나게 팔려버리는 이런 상황이다. 다음에 이제 또 그 부자들이 요즘에 장수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어서 요즘에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남삼여포입니다. 남자는 해삼, 여자는 전복. 이 포자가 고기업에는 쌀포와 전복 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삼 전문점, 전복 전문점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이와 같이 고소득층들의 장수에 대한 강한 열망 때문에 그런 전복이나 해삼 이런 것을 좋아하게 돼서 이런 전문점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노르웨이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르웨이 여기에서 제가 갔을 때 여기 오는데 육지에서 양식장까지는 5분 거리도 안 됩니다. 그냥 배 타고. 그리고 수심이 7,80m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물이 꼭 유리 같은데 그래도 환경 유지를 위해서 자동 급이기로 이렇게 먹이를 주는데 거기다 감시기를 달아서 양이 오버돼 나가면은 부자가 걸려서 조절하는 이렇게 친환경 양식을 하고 있고 항생제는 백신 개발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인 양식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그 가공 공장은 여기는 또 이제 아까 양식을 하더라도 라이센스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하고 국가하고 50대50 투자를 해서 하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물량은 다 이렇게 수매를 해가지고 가공 공장에서 햇섭은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종착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생산 이력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 노르웨이 사람들은 또 판매할 때와 같이 위생적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노르웨이 시민들은 노르웨이에서 생산되는 얘네가 세계 최고다. 그러니까 자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더라. 최근에 또 기타 국가에서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수산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독일, 유럽,
프랑스 같은 데서도 이제 웰빙 부분과 함께 소비가 증가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인도입니다.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가 앞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물 소비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서도 이제 수산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거기서 태국이나 베트남, 인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것 때문에 이런 심포지움을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의 동향을 보면 수산물의 소비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품목은 생산도 안 되고 가격도 싸고 소비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바로 일본의 원전 사고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벌써 이제 30%를 넘겨갖고 3분기 동기로 나왔습니다만, 아까 우리 최상덕 교수님 말씀에 보면 35%라 했습니까? 35%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지금 어촌에 특히나 전복 양식을 하고 있는 어촌에 가면 이건 심각합니다. 그건 좀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대만의 꽁치, 노르웨이 고등어가, 특히나 저는 이걸 경계로 많이 하는 게, 지금 노르웨이 고등어가 지방도 많아서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길들여진 이제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 평가가 또는 신뢰가 떨어진다. 이랬을 때는 이게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래서 이 시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시점에서 이와 같은 소비 촉진을 위한 심포지움을 가져준다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시기적절하다.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표현을 제가 했던 겁니다. 특히나 생태 같은 것은 방사능 공포 때문에 생태탕 해갖고 나오는 건데, 이렇게 그 소비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노르웨이 고등어가 수입되면 연어가 세계 시장을 약 80만 톤 이상을 석권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통된다면 이것도 상당히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죠. 자, 소비 촉진 방향인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쭉 그 소비 동향이나 이런 걸로 보면 소비자들의 구매 트렌드는 어떠냐? 이제 안전성을 보장해달라. 제가 일본에서 전화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냐? 지금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답답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한국에 어디에서 생산됐다는 건 품질 인정하고 이 물건은 안전하다고 하는 안전성만 보장해주면 2.5배를 더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서 못 팔겠다고 그냥 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안 돼 있다. 그래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센터를 더 앞으로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친환경 인증을 도지사, 군수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는 책임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빨리 정착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품이 다양화돼야 되겠다. 유럽 사람들이 완도를 왔다 갔는데 이걸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포장, 예를 들어서 김 한 속을 뜯었더니 이게 100장인데 1인 가족 2사람이니까 3장 먹고 나머지는 이거 새끼 차서 못 먹겠더라. 그러니 이것을 이제 소포장 단위로 좀 해달라. 그래서 수산물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는 안전성 검사를 정말 확대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햇삽제도 조기 정착을 해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수산물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물어봤더니 무엇을 우선하냐 했더니 안전성을 우선한다면 61%입니다. 이렇게 안전성이 보장 안 되면 이제 어렵다. 다음에 친환경 품질 인증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하든지 해서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이제 소비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라디오를 켰더니 저쪽에 진도서부터 기장까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는데, 진도서부터 기장까지 우리 지역은 청정해역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남해안에 이런 우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감로장이라는 기가 흐르고 있다. 이건 달갑자 이슬로 자라서. 그래서 산에는 감로천이라는 엽수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는
육지로부터 30리 12km 범위까지는 강로적이라는 기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생물은 맛과 향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그 생약을 연구한 사람이 그 정어리 떼를 쫓아다니면서 그 조사를 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2km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 3일이 지나니까 진짜 맛이 달라지더라.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우수상을 우리가 홍보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다음에 우리나라가 3,153개, 여기는 전남도를 써놨네요. 3,153개의 대한민국의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이와 같이 전남권에 있는 것처럼 군데군데 모여있는 걸 군도라 그러고,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걸 열도라 하고 떨어져 있는 걸 고도라 그러는데, 우리 전남 지역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섬과 섬 사이에 조류가 세지게 되고, 또 물이 부딪히면서 밑에 있는 영양염을 위로 용승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섬이다. 그리고 이렇게 니아스식 계안으로 돼 있어서 무한한 생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갯벌이 있고 해중림이 있어서 바다를 정화시켜주는 그런 우수성이 있다. 또 지형적으로 밑에는 맥반석이 깔려 있어서 이 맥반석은 바다를 정화시키는 역할 외에도 생리활성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맛과 향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제가 그 과거에 수산청 근무를 할 때 자꾸 만나면 집안 초석이란 말을 자꾸 써서 저 말이 뭔 말일까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최근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초석이라는 게 생물의 시체가 썩어서 굳어진 걸 초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영양염이 생성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또 이 초석이다. 또한 아까 그 보면은 트렌드에서 보면 제품 다양화해서 이와 같이 제품을 다양화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낙해 포장, 소포장, 핵가족 제도와 또 편의식품 이런 형태에 대비해서 소포장을 하고 고급화해야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수산물을 그러면 물 질질 흐르는 거, 그리고 이렇게 그 꼬막도 한 포대, 김도 한 소, 미역도 한 못, 이렇게 해서 한 번 타놓으면 상하는, 또 스키차는 이런 모순이 있다. 이런 형태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그 유럽에서 오신 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일본말로 표기된 것은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통용어가 되어버리는 게, 김은 일본말로 노리라 그러고, 미역을 와카메, 그 다음에 다시마를 곰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회는 사시미에서 세계적인 통용어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굳이 지금 김을 레이버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레이버 그러면 아는 사람이 없다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블랙페이퍼라는 검은 종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이 바로 놀이라고 해버렸고, 미역을 사전에 보면 머스타드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머스타드 하면 미국에서 알 사람이 없다니. 그래서 이거를 일본말로 와카메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근데 지금 일본말로 표기된 것을 이제 기필하려고 하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수산물의 포기를, 김은 그렇게 하고, 미역도 이제 미역, 다시마 돼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해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수산물에 대한 날짜 마케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이 전복 먹는 날을 복날에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왜? 전복은 더위 극복을 위한 원기 보강하는 의미가 있고, 초복, 중복, 말복, 소복, 중복, 대복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음에 미역 먹는 날을 5월 8일 어버이날로 하자. 왜? 생일날 우리가 미역을 먹는 것은 어머니의 상고를 기억하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어버이날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의미에서 이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효용심을 고취시켜서 미역 먹는 날을 5월 8일 어버이날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수산물이 꾸준히 소비가 증가되고 있고,
그러면서 국민 건강, 또 식량 자원으로서, 의약품 원료로서, 기능성 소재로서, 천연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로서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면서 그 소비가 날로 증가돼서 결국에 수산물 부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처리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최근에 느닷없는 방사능 파동으로 인해서 수산물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물의 촉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아까 환경적인 우수성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그리고 지금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트렌드가 뭔가 이것을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은 전복 먹는 날, 미역 먹는 날 같은 날짜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수산물 소비가 이렇게 날로 증가될 때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반드시 발전돼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신문조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로